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추가 인수 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매 공부하면 올라가는 이제 수익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경매에서는 어떤 이제 낙찰 받고 다 끝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이 내는 입찰보증금, 낙찰 가격, 낙찰 잔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수해야 하는,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소 안 되는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는 등 해가지고, 추가로, 인수를 해야 하는 그런 그 경매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뭐가 있다. 소재주의. 글자가 막 지 맘대로 써지려고 그러네. 소재주의. 그러니까 소재주의 또 일명 소멸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멸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수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멸주의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낙찰을 1억 원에 했습니다 하면 1억 원에 했습니다. 1억 원만 법원에 내면 이제 더 이상 추가 부담이 없는 거, 추가 납부가 없는 거고, 인수주의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낙찰을 5천을 받았는데 추가로 얼마를 5천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파로 얼마를 5천만 원을 더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법원, 소멸주의는, 소재주의는 그냥 1억 낙찰 받고 법원에 잔금 납부를 1억을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 인수주의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낙찰을 5천 받고 추가로 5천을 물어줘서 결국 이제 요놈도 응찰 가격이 1억 원, 요것도 이제 응찰 가격이 1억 원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경우는 이제 추가 인수 권리, 추가 이 금액을 경매에서는 어떻게 실제 고수 투자자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자 그 얘기세요.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 학생분들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 추가 인수 권리가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수한 경매 물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 얘기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서 오박사 너라면 자, 소재주의가 적용하는 이 물건 응찰을 할래,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B의 응찰을 할래 그러면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인수주의가 적용이 되는 이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되는 이쪽 물건이 응찰을 한다 그 얘기세요. 자, 여기다가 별 달아주겠다 그 얘기다 그 얘기세요. 그럼 왜 그러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응찰하는 물건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아파트라고 한번 보자. 요거는 이제 A 아파트. A 경우. A 아파트고, 이제 똑같은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요거는 B다. B 아파트라고 보면, 자, 요 놈은 A 아파트,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감정 가격이 5억인데, 편상 말씀드립니다. 4억에 총 투자 금액이 4억이라고 하자. 총 투자 금액이 4억이라고 하면, 이 A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살고 있어서, 채무자, 집주인, 채무자가 살고 있어서 인수하고 권리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등기부등본상에 뭐만 없으면, 선순위로 가등이나 가처분이나 가압류만 없으면, 자, 그래서 깨끗하니까, 등기부상 권리도 깨끗하니까, 요놈 얼마에 응찰을 했다. 입찰을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하고, 5천만 원은 이제 취등록세를 기타 비용을 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금액이 4억 원이다. 이해하셨죠? B는 어쩌냐면, B는 지금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에 지금 전세권자가 살고 있냐면, 3억짜리 전세권자가 하나 살고 있대. 얘가 선순위래요. 근데 뭐를 요구를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대. 아시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 3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처럼 요 알파가 적용이 된다. 그 얘기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 사람이 3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어차피 구입가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비경우에는 응찰을 얼마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토탈에서 1억 원에 소유권 여기 들어갔던 취등록세까지 합해서 어쨌든 토탈 1억 원이 들어가야 물어주어서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4억 원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4억 원, 요것도 4억 원.
이랬었을 때 선생님들, 아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알파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라고 한 근거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요놈 정리를 해보면 5억짜리랍니다. 5억짜리를 얼마에 토탈에서 이제 4억 원에 낙찰을 받자. 한 80%에, 감정가격이 한 80%에 받는다면, A 경우보다 B 경우가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그러니까 동원하는 자금이, 여기는 1억 동원 자금이, 여기는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4억 원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자세요. 이렇게 수익률이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률에 확 차이가 난다. 무슨 말이냐면 수익률을 보면 얘를 4억 원에 낙찰받아서 5억 원에 팔았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4억 투자해서 차익이 1억 원이잖아요. 그렇게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25%로 나와요. 이제 잡다한 얘기는 빼버리기로 하고. 그런데 B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얼마에 낙찰받아서 1억 원에 낙찰받아서 1억 원의 매각 차익이 마찬가지로 3억 물어주고 1억에 낙찰받아서 4억 들어간 놈을 얼마 팔았다면 5억에 팔았다면 요 매각 차익이 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에 낙찰받아서 1억 원 수익이 올렸습니다라고 하면 이쪽은 수익률이 100%로 나와요. 여기는 4억을 동원해서 25%고 여기 1억을 동원해서 100%가 나온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뭐도 작냐면 취등록세도 그죠? 취등록세도 지금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9억 이하는 아마 취등록세 2.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4%라고 하면 이 4억 원에 낙찰 받았으면 3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3억 5천에 대해서 2.4%를 계산해 보시면 근데 요놈 얼마에 받았으니까 1억 원에 받았으니까 1억 원 2.4% 이쪽이 여기에 비해서 몇 배가 더 취등록세가 많이 나가냐면 3.5배가 더 나간다는 게 바로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이제 그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설득시킬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세요. 인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의아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경매를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 이렇게 추가로 인수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냐면 1억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쵸? 뭐 때문에? 3억 원 때문에. 그러면 그 경매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놈 굉장히 위험하게 보세요. 인수 금액이 많은 놈이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초보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잖아요. 채무자가 살고 있고 그냥 한 4억 해서 한 1억 남으면 이쪽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봐보세요. 경매하기가 가장 어려운 물건이 이런 물건이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도비 주셔야 돼요. 뭐 300을 주든 500을 주든 이사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체납한 공과금 내셔야 되세요. 최소한 한 3개월치는 물어줄 각오를 하셔야 되세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씩 나옵니다 하면 세 달이면 벌써 한 150만 원 되잖아요. 그 쓸데없는 돈이다 그 얘기세요. 그럼 보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가 3억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 사람한테 뭐를 안 해도 되냐면 뭐가 없나요? 명도가 없다 그 얘기세요. 봐보세요. 이게 300, 500 주고서도 내보내려면 굉장히 먹는다니까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한테 3억 물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시. 그래서 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기 쉽다? 경매하기가 쉽다세요. 그래서 수익률도 높고, 경쟁자도 작고, 그 다음에 동원하는 자금도 작고, 더 좋은 게 뭐냐면 명도가 없다세요. 잘 생각해요. 선생님들 이제 매매하고 경매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경계에는 뭐가 있냐면 명도라는 놈이 있다. 매매는 뭐가 없나요? 명도가 없잖아요. 매매에서는 누가 일반 매매로 샀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요 경우를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매매로 사면 지금 현재 그 집 전세입자가 3억에 살고 있답니다. 그럼 이 집을 얼마에 사기로 하면 5억에 사기로 하면 매매로 사서 당장 매매 차익 못 누리니까 그러면 얼마에 2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2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요 3억 원은 나중에 나갈 때 내주는 거고 일단 나는 이 집은 2억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억만 주고 사서 3억을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할 때 돈 안 주고 그럼 강제 집행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자, 매매의 세계는 명도가 없는데 경매의 세계는 명도가 있다. 아시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경매의 세계는 명도가 있는데 이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어주는 인수하는 이 임차인을 처음부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저 3억을 인수를 한대. 그러니까 낙찰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다? 1억까지 떨어졌대. 그럼 나중에 이 3억 원만 줘서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 원 주고 나갈 때 이 사람이 관리비 안 내고 나가나요? 또 이사해달라고 그러나요? 그럴 수는 없다 하세요. 봐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명도 안 해도 돼요. 만약 이 경우에 그냥 바로 뭐 없이 단타로 매각해버리면 명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 3억 원을 우리 선생님들이 인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3억 원을 낙찰자가 물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책으로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이 한계가 딱 거기까지세요. 어떻게? 인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낙찰받은 낙찰자가 마음씨 착한 오 박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내서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새로 들어온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주고 나가고 이 사람이 들어와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다가구 주택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뭐 채무자가 점유자든 아니면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살고 있는 한 주택에 한 명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다가구 주택이나 근생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5가구, 특히 뭐 그 도시에 요즘 새로 지어지는 근생 같은 경우는 뭐 30개, 50개씩 온누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놈들 꾸준히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요즘 뭐 서울에서 보면 근생 다가구 하나가 뭐 한 20에서 30억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부동산에 만약에 30가구가 살고 있는데 30가구 한 가구당 임차 보증금이 1억이다. 근데 30개다. 근데 30억이 경매에 나왔다. 자,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만약에 그 집에 다 후순이어서 30억 다 그대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하고, 만약에 그 집에 한 20가구는 선순이다. 어떤 선순위? 배당 요구를 안 했던, 배당을 못 받던, 어쨌든 선순위 전입자가 한 20억짜리가 한 21억짜리가 한 20가구 있어가지고 한 20억을 추가로 인수해야 된다. 그럼 전자는 어떻게? 후순위만 있는 전자는 30억을 다 법원에 내야 되지만 20명 임차인이 있어서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이 20가구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20억을 인수해야 됩니다 하면 입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0억까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그게 25가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응찰 가격이 5억 원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아까 전자에는 30억에 대해서 취등록세 계산을 한번 해보고 5억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면 취등록세에서만 6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경락잔금을 융자 받습니다 하면 30억에 낙찰받아서 뭐 경락잔금을 한 70%, 37은 21에서 한 20억을 받았습니다 하면 20억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하는 거 빼고 5억에 낙찰받아서 만약에 70% 그 경락융자를 받습니다 하면 5천을 30억 하면 3억 5천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20억 받았을 때하고 3억 5천 받았을 때 한 달에 내는 이자만 해도 확 차이가 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그 뮤주얼 고주얼 편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실제로 제가 낙찰받았던 사례, 제가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을 나중에 다 실제 낙찰받았던 물건을 모두 권리 분석을 해주고 왜 받았는지, 제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물건 한 20년 동안 받은 뭐 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경매지 출력해가지고 사건번호 다 공개하고 얼마에 낙찰받았고 얼마에 유지를 하고 있다, 얼마에 매각했고 얼마 남았고 얼마 손해났고 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저는 100강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사례만 해도 한 100강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주얼 고주얼 다 해드리는데 그때 가서 이제 하나씩 또 풀어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개발적인 판에서는 어쨌든 이 인수금액이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좋은 이유가
일단 동원 자금이 작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고, 취등록세를 작게 내고, 인수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명도도 없애야 되고, 명도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입찰 경쟁률도 낮다, 그 얘기세요. 특히 이 초보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요 인수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의외로 오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맞다. 그렇잖아요. 동원자금, 수익률, 취등록세, 인수, 그 다음에 명도, 입찰 경쟁률, 이쪽이 훨씬 더 낫다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 추가 인수가 많을수록 좋은 물건입니다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